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래 모빌리티 혁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오늘 의외의 해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답 알려줄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재광 선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원님은 이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 2년 안에 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엿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이제 UAM 이게 네. 좀 다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용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고요. 예. 뭐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도심 항공 교통 이렇게 번역으로 주로 많이 쓰세요. 근데 사실 요즘은 업계에서는 이제 AAM으로 좀 통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AAM이냐고 하면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가 AAM이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얼번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이고 예. 사람들이 얼번이니까 이 뭐 도시 내에서만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뭐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생기는 것도 분명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AAM으로 좀 이 나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고요. 예. 왜 꼭 도시 내에서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체가 허락하면은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꼭 중요한 거는 도심 내에서는 이착륙이 가능해야지 이게 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비행기라든지 공항까지 가서 뭐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수단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도심 내에서는 이착륙이 가능한데 꼭 도시 내에서 이걸만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UAM은 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UAM, AAM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 장점은 뭐 이거다. 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우리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통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교통체증은 없겠죠. 그 하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친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추진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이게 책 보면은 이제 2년 안에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숫자를 딱 특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네. 이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 책 보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있는 용어들이 다소 좀 혼동돼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플라잉카, 드론 택시 이런 게요. 이게 UAM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종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그 두 가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애칭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왜냐면은 좀 100% 맞지 않고요. 네. 또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애칭을 쓰다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플라잉카라는 말이 좀 많이 쓰이는데요. 네.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탁 와닿는 그러니까 게.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렇죠. 말 이런 그대로.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게 마치 지금 내가 뭐 차를 사서 운행하듯이 플라잉카를 사면은 자유롭게 막 날아다닐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구현하고자 하는 뭐 UAM의 그런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가지고 내 집 앞에서 이렇게 타고 날아가서 뭐 직장에서 내리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 허가를 받은 운항 사업자가 이거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 될 거고요. 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듯이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항공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좀 다릅니다. 그런 그 UAM의 개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싶고요. 드론 택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플라잉카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택시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예. 이 드론이란 말이 문제인데 드론이란 말도 사실 뭐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드론의 예. 정의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는 드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무인기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뭐 리모컨으로 조작하거나 뭐 그건 일부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그런 걸 큰 생각하기 쉬운 의미에서 거죠. 예, 무인기를 지칭하는 건데 우리가 드론하면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떠오르는 거는 그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방송용으로 많이 쓰는 그 촬영용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예. 보통 그걸 쿼드컵터라고 부르는데 그거부터 딱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아 드론 택시 이러면 아 그렇게 생긴 무슨 기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타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거부감이 들죠. 아, 뭐 무서워서 어떻게 타? 뭐 약간 이런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거의 뭐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혼합한 예. 아주 새로운 항공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 그렇게 만든 걸 타고 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라는 표현은 좀 맞는데 드론이 약간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지양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애칭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에어택시라는 표현이 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에어택시, UAM은 에어택시다. 이렇게 좀 애칭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UAM은 에어택시다. 네. 예. 택시처럼 이제 요금을 내고 그렇죠. 여러 사람이 타는 대중교통, 예. 그러니까 그런 교통수단의 서비스가 돼서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 드론처럼 생긴 걸 타는 게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새로운 항공기예요. 날개도 있고 프로펠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새로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원님,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하여간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뭐 기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항공기가 여기에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항공기가 필요하고요. 뭐 성능뿐만 아니라 당연히 안전성도 획득한 그런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뭐 나머지 뭐 인프라라든지 시스템도 다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 뭐 어떤 성능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심에서 뜨고 내릴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수직 이착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활주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죠. 도심 내에다가 일단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수직 이착륙 되는 항공기 헬리콥터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너무 소음이 크고요. 시끄럽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 비쌉니다. 예. 헬리콥터는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비싸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안 되죠. 이게 이제 내연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체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이 필요하냐? 딱 방금 말씀드린 성능이 필요합니다. 조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당연하고 그 다음엔 조용해야 되고 가격도 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헬리콥터보다 좀 저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항공기를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이게 이제 거의 목전에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업마다 다르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2년이라고 한 거는 네. 실제로 지금 가장 이제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이거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최근에 시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더 멀리 가면 뭐 200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발전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약간 좀 멈추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 이런 기술이 좀 구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지만 전기차가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런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 이런 게 급속하게 기술도 발전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양산화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이런 항공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좀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상용화를 시작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UAM이 소형 전기 항공기예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만으로 운항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 기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명칭 같은 걸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전기 항공기, 좋은 표현입니다. 예. 매우 친숙하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또 이 항공기를 eVTO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VTOL이라고 하면은 VOTOL의 이제 그거고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인데요. 예. 수직 이착륙이 되는 항공기들을 VTO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이 안에는 뭐 헬리콥터도 들어갈 거고요. 뭐 전투기 같은 경우도 수직 이착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F-35B라든지 그렇죠. 해리어 그런 것도 이제 VTOL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앞에 E가 붙었다라는 건 일렉트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EV랑 똑같은 겁니다. 내연기관차가 있고 EV가 있듯이 VTOL이 있고 eVTOL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기항공기라는 그런 이제 친숙한 표현도 쓸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eVTOL이라는 거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동력은 뭘로 하느냐? 현재 대부분은 다 그 배터리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어떤 또 일각에서는 배터리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그 되는 배터리로는 어렵다. 배터리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또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닌 게 이미 보여준 업체는 있어요. 현재 양산되고 있는 예. 배터리를 가지고 한번 충전을 해서 거의 뭐 250km를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걸 실제로 보여준 업체가 있어요. 예. 그게 꼭 불가능하다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양산되고 있는, 뭐 실험실에서 있는 배터리가 아니고요. 예.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도 이미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배터리가 더 발전을 한다. 에너지 밀도가 더 올라가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이제 다들 연구하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예. 양산화된다 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더 많이 태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전기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네. 수소 연료 전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그 사용되는 액화 수소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한 200배 정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진원을 수소 연료 전지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운항거리나 운항 시간이 한 8배에서 12배 정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죠. 하지만 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발사들이 대부분 다 이 배터리로 하고 있느냐? 현재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쓰려면은 일단 항공용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동차용은 나왔죠. 근데 항공용은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이니까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또 안전도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항공용 수소연료 전지 개발이 아직 안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된다고 해도 이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수소를 일단 생산하는 것부터, 그냥 수소도 아니고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수소를 이송하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저장하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공급하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그거를 구축하는 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일단은 이 배터리 기반의 eVTOL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분명 수소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고 또 이런 그린 수소가 풍부하게 공급된다고 하면은 그런 수소 연료 전지가 접목되는 그런 eVTOL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또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비행체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착륙도 해야 되고 관제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네. 이착륙에는 문제가 없을 만큼
뭐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됩니까? 뭐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예. 그걸만을 지금 연구하시고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예. 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규제의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버티포트라고 불러요. 예. 이착륙 시설을. 예. 근데 이게 뭐 외곽에 짓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외곽에 뭐 공항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인구 밀도가 많지 않은 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곳에는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도심에 짓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은 주변에 고층 건물들도 많고 워낙 밀도가 높으니까 안전성 획득 그 정도의 또 공간 확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각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좀 다르게 형성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도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혹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다른 대도시들 비교해 보면 도시 형태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도 그런 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한국공항공사라든지 뭐 인천공항공사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잠실 지금 그 야구장 종합운동장 쪽에 거기 마이스 부지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새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예. 거기에 버티포트도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는 좀 자리가 괜찮은 게 일단 수요가 또 중요하죠. 이게 너무 수요 없는 곳에 생기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하지만 거기는 일단 바로 옆에가 강남권이잖아요. 탄천만 넘어가면 바로 예. 삼성역이고 또 그 한강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좀 규제 측면에서 좀 수월합니다. 예. 뜨고 내릴 때도 한강 옆에 있으니까 안전도 좀 확보되고요.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일단 거기에 우리가 아마 처음 볼 수 있는 버티포트는 거기서 일단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좀 확산되겠죠. 그런 이제 엄청 큰 버티포트 말고 좀 소규모의 버티포트도 도심에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용화가 되면 네. 엄청나게 많은 UAM들이 날아다닐 것 같은데요. 네. 안전하게 뭐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제 문제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국토부 주관 하에 로드맵도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상용화되는 노선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잠실에 새로 생길 그 버티포트까지 오는 아마 그런 그 항로를 제한적으로 이제 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은 기체가 다니지 않을 겁니다. 딱 그 제한된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해봐야지 해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도 되고 네. 이런 걸 잡아가면서 점점 이제 기술을 더 높여가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통신망이나 지금 항공기들을 우리가 관제하는 시스템, ATC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마 하게 되고요. 조종사들이 교신하는 것도 지금 쓰는 뭐 기존 상용망이나 아니면은 그 주파수를 이용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면 그럴 때는 이제 UATM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을 우리가 접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개발이 되면은 더 많은 뭐 수백 대 이런 거를 안전하게 관제 통제하면서 우리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관제 문제 살펴봤습니다. UAM이 자율주행 전기차처럼 이게 뭐 자율 비행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뭐 책에도 좀 자극적으로 써긴 썼는데 자율주행보다 자율비행이 더 빨리 구현될 거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이미 통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통제가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지상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통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제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하늘은 지금 뭐 아무나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플라잉카 말씀드린 건데 하지만 지상은 지금 뭐 저도 면허증 따면 저도 운전을 하고 있고 다들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생겨도 누군가는 운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돌발 변수도 더 많고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게 매우 어렵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율 운항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율 운항이나 주행이나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이나 어쨌든 비슷한 그 기본적인 자율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런 기술이 오히려 하늘에 더 빨리 접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UAM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전기차 예, 매우 필요합니다. 예. 전기차가 있어야지 친환경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근데 제가 이제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 UAM이다라고 말하는 딱 이유 중에 하나는